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올해 상법 시험을 보면서 상당히 난감해했을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체감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감 난이도가. 그 얘기는 시험장에서 1분에 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여러분으로서는 굉장히 그 긴장된 상태에서 그 문장을 보다 보면 이 문장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의 문장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한 80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도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을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장 나와서 이제 답을 맞춰보고, 또 제가 이미 그 학원을 통해서 여러분에 공지해드린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면은 이건 이거였다. 그래서 맞았네. 뭐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았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서 당혹하게 한 적이 또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판례를 아주 쪼개가지고 잘 내지 않던 그런 지문들로 지문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험 범위와 조금 벗어나는 내용,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민법에서 공부를 했을 내용, 민법의 공부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틀리지 않을 내용이 될 수 있는, 그 상법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라든가, 또는 범위에 좀 어긋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상장에서 특례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는 응용 지문이라든가, 뭐 신주 발행에 관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문제가 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눈에 익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예년보다는 점수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이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시험 봤는데 어려웠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뭐 이 한 과목 때문에 합격의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합격 여부를 따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상법 때문에 뭐 지치거나 아니면 또는 괴로워하거나 이럴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총평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보셨을 거고요. 오늘은 바로 그 기출 지문에 관한 문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가서 전체적인 내용에 우리가 뭐 일일이 지금 여기서 해설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틀린 지문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답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문구 이해, 요런 건 요런 거였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였다라는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은 합격을 하고요. 다음 우리 26년을 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상세히 문제를 또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상법 1번 문제로 갑니다. 69조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음에 관한 것, 우리가 판례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열심히 했던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1번 지문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가는 거죠.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든가, 2번에 있어서 그 6개월 내 통지에 관한 입증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이거는 뭐 알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는 지문이 지금 한 5, 6줄 길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체감적으로 막 어렵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상사매매는
상인 간의 매매를 전제하는 거죠. 상인 간의 매매일 때 상법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물을 지우고 있는 69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상인이다. 그런데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죠? 뭐예요? 매수인도 상인이고 매도인도 상인이어야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지문이죠. 6개월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나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 6개월에 관해서는 매수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문은 굉장히 길지만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체감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하라고 제가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그 난이도를 표시하고 있는 내용, 아마 제가 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올린 것에 난이도를 표시한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했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맞아야 된다 했을 때는 하라고 봤고요. 조금 고민해야 된다. 그러나 맞을 수 있다는 건 중이라고 했고, 고민을 그 시험장에서 아주 깊이 해야 되고, 아니면 잘 보지 않았던 그런 판례라든가 해석 내용이 3개 정도 나오면 그건 난이도가 높은 상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에 해당하는 표시를 된 것이 제가 한 5개 정도를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도 얘기하죠. 난이도 상이 하는 것은 한 10% 정도가 난이도 상, 정답 확률이 상도 낮은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나왔다. 그래서 작년보단 시험 그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번 영업양도에 관한 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번의 경우 1번은 지문은 당연한 내용 넘어갈게요. 2번 지문 제가 틀린 지문만 본다 그랬어요. 영업양도 계약에서 경업금지 채권의 양도와 관련해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 유지한 채 전전 양도되는 경우 뭐라 그랬죠? 경업금지 청구권도 영업재산의 하나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제3양수인에게 경업금지 청구권도 함께 이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변경됐고 양수인이 경업금지 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 통지 권능이 같이 전전 이전되어진다. 이것도 전형적인 판례로서 우리가 기출지문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마치지 않았을까 해서 난이도를 역시 하라고 표현했고요. 3번에 있어서는 뭐 이거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죠.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4번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근로자의 경우에 가는 내용인데 이건 잘 나오지 않는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판례라고 하는데 이 판례를 몰라도 답을 맞추는 데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경영 판례의 원칙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경영 판례의 원칙은 법령 정권에 위반되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정권에 위반되면 경영 판단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무 혜택 문제에 관해서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1번과 같은 경우는 이거 전형적인 내용인데 자기가 이러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택을 했다면 경영 판단에 따라서 이건 책임 물을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번 질문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3번도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2번 질문의 경우에 있어서 이건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지문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우리가 익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게 판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번의 경우는 이게 임무 혜택에 따라서 임무 혜택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임무 혜택 아니다. 아니라면 충분히 경영 판단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에 의해서 경영 판단에 의할 경우에 이것이
충분히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게 회사가 얻을 이익의 구체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3번의 경우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4번의 경우에서 뭐냐가 아니면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유함으로써 이건 뭐예요? 형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든 1, 2, 3번의 지문을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난이도는 상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찍어서라도 아마 4번을 맞힌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영 판단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 4번의 경우에서는 제가 난이도를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쉽게 풀었을 거예요. 답은. 근데 답이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시간이 걸렸을 거고 1, 2, 3번의 경우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4번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뭐예요? 이사나 또는 업무 집행 지시자 등의 경우에 있어서 399조, 401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책임은 무슨 책임과 관련되는 거예요? 네, 399조는 우리가 채무 불이행 책임에 해당하고 401조의 경우는 법정 책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경은 76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답을 찍는 것과 관해서 볼 때는 난이도는 중까지는 가지 않는데 1, 2, 3번의 지문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어렵게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했고 뭐 4번 지문에 관한 내용을 몰랐다 그러면 난이도 상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난이도 평가는 순수하게 제가 기본적으로 요 정도를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개인에 따라서는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4번 같은 경우는 답이 쉬웠는데 이런 개인에 따라서 난이도 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문제의 경우도 이 경우에 따라서 난이도는 쉽다 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이고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번 지문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봤던 내용이고 2번의 경우도 그렇고 이게 2025년 2월 20일 제가 드렸던 판례에 나왔던 지문 내용이죠.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신주 인수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신주 발행 무효소를 제기한다. 판단하는 것은 주주명부의 주주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기준한다라는 거죠. 자, 3번 질문에 가보면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 실제 주주권 행사할 수 있기로 약정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실질 주주가 누구임을 알고 있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상의 기재된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뭐예요? 거절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주주명부의 주주가 아닌 실제 주주권 행사를 약정한 자에게 주주권 행사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주주명부에 기재된 데죠. 우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실질주가 있는 것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라고 한 거예요. 다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졌을 이유가 뭐냐? 거기 꼬셨죠. 실제 주주권 행사를 약정한 자 따로 존재한다. 그건 뭐예요? 회사 주주 뭐죠? 주주 명부상의 주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양수인 주주권 행사자 이렇게 정해놨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회사로서는 뭐예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꼬셨어요. 약정한 자가 있다. 그럼 그 자는 주주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꼬셨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졌을 지문이라서 제가 중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4번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 시험범에선 좀 나오지 않는 우리가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내용에서 그 실질주주명부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실질주주명부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은 내용.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제가 중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뭐 하루 보는 친구도 있고 상으로 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건 난이도 상당히 높게 보는 경우도 있고 낮게 보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1번 지문은 뭐 법조문이고 2번 지문도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152조 1항에 뭐죠?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에 관한 내용. 그런데 3번 지문을 보면 숙박을 영위하는 공중적격업자는 투숙객이 수주한 물건 및 부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한해서는 무조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먼저 틀리는 거죠.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여관 옆에 부설 주차장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 제동 장치를 해서 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즉 그 주차되는 차에 대한 관리, 지배 관리하에 있게 된다면 이건 임치한 물건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치하지 않은 물건으로 봐서 152조 2항 규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기에 그냥 부설 주차장에 주차했다면 무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험을 요령껏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이 문제는 정말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거로 알 수 있을 거예요. 4번 지문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숙박 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투숙객에 대한 안전까지도, 그래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제가 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이번 아마 여러분 가답은 다 봤겠지만 가답한 내용에서 잘못된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정말 난이도가 하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이 틀렸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2번 지문 같은 경우가 뭐 우리가 합병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것, 이것도 뭐 전혀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고, 성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의 경우 이런 거죠. 그것 빼고는 당연히 승계된다. 근데 3번에 보면 합병 당사 이 사람이 일방 또는 쌍방이면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이면 존속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되지 한 명 합자회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뭐 174조 2항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시 판례 내용으로 주주의 지위 이전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단주 처리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반대 주주 주식 매수 청구를 했다. 그럼 주주가 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그 주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고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본인의 실력의 여부에 따라서는 난이도는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8번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는 지문은 되게 길게 나오고 있는데 답은 쉽다. 그래서 저는 하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나 답이 1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거죠.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 이건 아마 틀리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2번의 경우에서는 무권대표행위 추인에 관한 내용이고요. 3번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395조가 적용되는 공동대표 중 1인 단독대표행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있어서 그 단독대표 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1인이 단독으로 행위를 했다. 그것이 대표의 행위가 정관에 위반된다. 이로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예, 아마 이거는 틀린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번의 자기거래 제한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는 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에 있게 되고, 나머지는 보면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거래라는 것은 회사의 이해관계 충돌 또는 회사 이익이 손해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자기거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지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 회사와 이사 사이 이해 충돌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 대행이라면 자기거래고 이사의 승인을 얻더라.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주문 따라서 이사가 회사에 대해 담보 약정을 해줬다. 또는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했다.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했다는 것은
무이자가 되는 거죠. 그럼 무이자가 된다고 한다면 뭐예요? 회사에 불이익이 될 일이 없는 내용이죠. 그럼 이건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무이자의 금전을 대했다. 그거는 이사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고, 회사가 이사에게 무이자의 금전 대행을 했다. 이거는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질문 같은 경우에서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라는 것은 현재 이사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3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건 법조문의 내용이죠. 398조 1, 2, 3, 4, 5에 나오는 내용자들이 말하는 얘기고요. 5번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이해충돌 가져오는 내용이 있는 간접거래, 우리가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의 경우에도 자기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하라고 평가했지만 아마 중상 이상으로 본 친구도 없지 않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다음 10번 문제는 난이도를 평가할 때 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1번 지문에서는 상해에 관한 규정은 모두 무슨 규정이라고 했어요? 임의 규정이다 라고 했죠. 임의 규정. 그러니까 법 규정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고 책임을 가중하든 경감하든 할 수 있다. 2번의 경우는 전혀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고가물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고가물은 그 운송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 뭐 해야 돼? 고가물임을 명시하고 가액을 명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고가물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운송인이 이것이 고가물을 알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느냐? 보통물로서의 책임만 다하면 되느냐? 아니면 법 규정에 따라서 알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학설이 나눠져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고가물을 알지 못한 경우에요.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아서 고가물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보통물에 대한 주의무를 다했느냐 안 했느냐? 보통물임을 알고 보통물로서의 주의무를 다했다면 그거는 135조에 따라서 주의를 결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견해가 없다라고 했는데 앞에 보통물로 알고 보통물로서의 주의무를 다했다면 이라고 한 거예요. 다템은. 그럼 고가물로서는 고가물에 대해서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래서 135조, 136조를 가지고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은 주로 뭐야? 고가물임을 알았다. 또는 보통물로 알고 보통물의 주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학설의 대립이 되는 것이지, 몰랐어요? 보통물로서의 주의무를 다했다. 그러면 고가물로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보통물에 대한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당연히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은 우리 수험생들에겐 잘 얘기하지 않는 내용,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3번 운송의 완료라고 하는 것은 운송물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이 완료됐다라고 했지 운송물을 인도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도할 상태가 되어졌다면 그건 운송을 완료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판례이자 법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화물명세서 제가 뭐라 했어요? 운송장이라고 하고 증거증권이죠. 그리고 화물상환증은 뭐예요? 운송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물명세서는 물건 운송의 편의를 위해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서면이다라고 했어요. 종전에는 운송장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한다.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건 뭐예요? 화물 상환증, 유가증권으로서의 화물 상환증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이 답을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난이도를 중이라고 한 내용은 2번, 3번 같은 질문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답을 4번에서 찾기까지 이건 난이도가 좀 높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했고요.
11번의 상업등기에 관한 내용에서는 제가 강조했던 조문이죠. 25조 2항. 상호를 등기한 때는 이 상호를 양도한 때는 뭐예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와 관해서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악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호 등기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대항하지 못한다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2번이나 3번, 4번의 지문도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를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의 상호 보유 규제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은 난이도가 상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에 관해서는 상당히 틀렸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가지고 중이라고 한 이유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아마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번 지문에서 369조 3항 이거 잘 알고 있는 거죠. 비모자 회사 간에서 상호 보유 규제의 경우 우리가 지배권의 왜곡, 자기 주식을 얘기할 때도 나왔던 거죠. 지배권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2번의 경우에서 보면 354조 주주명부 폐쇄죠. 거기에 폐쇄 또는 기준일을 왜 정하죠?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일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 상호 보유 기준의 경우 상호보유라는 369조 3항에 따른 보유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기준일 당시에는 이 10분의 1이 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준일 이후에 총회 결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10분의 1을 넘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시점에서 상호 보유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총회 결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3번 지문에 관해서 10분의 1에 관한 내용이고 또 모자 회사 간에 대해서는 342조의 이해 규정에 있다. 뭐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번의 경우에서 10분의 1이라는 것 이거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의에서 여부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중이라고 판단을 해놨는데 아마 중상 이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13번의 경우는 제가 난이도를 상이라고 했는데 실제 아마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요령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는 아마 또 답을 쉽게 적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 내용은 모르지만 지문 자체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중이나 그 이하로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문 내용들이 잘 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례를 가지고 이게 판례가 우리 민사 판례가 아니라 형사 판례예요. 형사 판례.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에도 한번 봤겠지만 이게 도로 편되는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판례 내용을 쪼개서 냈어요. 그 형법의 내용, 형사 판례임에도 우리 이 상법에서 문제로 출제했는데 그 내용에 나온 지문들을 쪼개 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지분 비율에 따라서 신주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기존에 있던 주식을 실질적으로는 나눠서 뭐 똑같은 비율로 가져가니까 하고 돈을 더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번에 보면 회사 임원인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뭐 요건 알고 있죠. 근데 제약 없이 주주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유의 그 발행 조건을 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발행 조건을 정하는데 우리가 액면 주식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무액면 주식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액면 주식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액면가 미달해서 발행하는 것은 자유로 할 수 없죠. 액면 미달 발행이라는 건 자유로 할 수 없어요. 317조 규정에 417조 규정에 두어져 있듯이 뭐에 대해 주총 특별들이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인가를 얻어서 그 액면 미달 발행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건을 자유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제약 없이라고 한 단어가 틀렸다는 거예요. 앞에서 무조건 또는 이렇게 제약 없이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일단은 의심하고 보고 문제를 아마 풀어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3번의 경우에서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발행가액을 정한다. 반드시 시가냐? 아니죠. 시가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액면 주식을 기준하면 액면 이상의 경우로서 시가보다 낮게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시가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인트는 발행가액은 액면 이상의 가액. 이거 액면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의 차이점에 관한 것은 우리가 구별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지문 자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를 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문제를 풀었을 친구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좀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1, 2, 4번의 경우에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3번에 보면 임기 만료나 사임에서 퇴임한 이사의 퇴임 등기 기준일은 어디로부터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된 때로부터죠. 이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임 등기 기산일은 퇴임 이사의 퇴임일로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사가 한때 취임한 날,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취임한 날로부터 우리가 기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은 이것도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15번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문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 지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답을 찾는데 저희가 알았던 단어상으로 알고 있던 내용으로 보다면 우리가 표현 지배인에 관한 내용 1번의 경우에 있어서 이 표현 법리 적용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쓴다. 이 판례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2번의 경우에서 현장 소장에 관한 내용인데 현장 소장은 부분적 포괄대권으로 가진 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얘는 회사의 전체와 관련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3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지점장 대리가 나오네요. 우리가 단어상으로 알고 있던 게 뭐야? 지점장 대리, 지점 차장은 뭐가 될 수 없다? 표현 지명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점장 대리는 뒤에 14조의 표현 지명에 해당하고 틀렸죠?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건 난이도를 저는 하루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6번은 정말로 뒤에 보면 어려운 지문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전형적으로 했던 행위예요. 2번 지문관에서 공동소송창가, 회사의 창가는 공동소송창가라고 하고 3번의 경우 우리가 403조 2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래서 이걸 제소 청구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의 상황을 따져서 볼 때 다른 사유를 설정해서 확정될 수 있다고 하면 적법하다라고 한 내용이고 4번의 경우에서 모자해상관계에서는 우리가 얼마죠? 100분의 1이고 그것도 똑같이 대표소송과 같이 30일 이 내용이고 그럼 1번 지문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왜 하라고 했느냐는 건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소송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지 않게 됐다. 우리가 403조 5항에 나오는 내용이죠. 뭐예요?
100분의 1 미만이 되더라도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법하다고 하는데 가로 안의 내용을 얘기할 때 강조했죠. 뭐예요?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제외.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으면 제외. 제외라는 게 뭐예요? 전혀 보유하지 않으면 얘는 소송에 있어서 계속되는 소송 당사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답을 찾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번의 경우에서는 지문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난이도를 중이라고 한 내용은 2개 정도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1번 지문은 전형적인 우리 판례의 내용이죠. 정관 목적에서 제한된다라고 했습니다. 정관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리고 2번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이러한 목적 범위의 행위냐라는 것을 따질 때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맞는 거로 보죠. 그죠? 객관적 성질에 따라. 그리고 4번의 경우에서는 역시 뭐예요?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번을 3번으로 찍을 수 있는데 3번을 좀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됐다. 권리능력 판단에서 거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속성을 고려해야 하지 거래 안전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건 지문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난이도를 중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거래 안전까지도 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속성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래 안전까지도 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다라는 거예요. 18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난이도를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거 저하고 공부를 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는 전 난이도가 중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1번 지문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341조에 따라서 배당 가능 이유로 취득할 수 있고 또 441조의 2에 따라서 법정 사항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다. 그 법정 사항의 취득은 뭐 이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근데 2번의 경우에 있어서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이걸 제가 중이라고 했지만 주주가 거기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권 행사에 따라 매수 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배당 가능 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가 개별적으로 특정 주주와 사이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권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 권리를 부여했다. 그럼 그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341조의 제4호가 적용된다? 틀렸죠. 341조 2 제4호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과 관련해서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 청권을 인정한 것이지 회사가 주주와 사이에 약정에 따라 매수 청권을 행사할 필요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341조 2 4호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허용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어떤 경우? 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가 조금 더 된 친구들이 알 수 있지 않은 지문인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포인트는 반대주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와 회사와 주주 간의 약정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는 별개다. 이걸 전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을 회사가 출연했다. 그럼 저건 자기 주식 취득으로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하는 자기 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또 4번의 경우도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죠. 권리 실행하면서 유라 목적물. 그래서
이거는 권리 실행의 목적을 위해서 대물 변제 등을 받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의 지문에서 헷갈릴 수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문제 답을 찾는 데는 특별히 의미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마 오히려 틀린 친구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네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19번은 제가 난이도를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요거는 상법상의 내용보다는 여러분이 민법상에 있어서의 내용, 사용자 배상 책임에 관련되는 내용과 관련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법무사용 규제를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 요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번 지문이나 2번 지문, 4번 지문의 경우도 잘 모르지만 3번의 답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셨다면 특별히 오히려 문제를 쉽게 풀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상법만 공부한 친구들을 전제했을 때는 난이도를 제가 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에서는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지휘를 할 지위에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데 그러한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건 사용자 배상처럼 인정해야 된다. 실제 지휘하고 있었다 이거와는 관계없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용자 배상 지문을 잘 몰랐다면 우리 상법 갖고 푼다면 이거는 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의 경우 익명조합에 관한 내용 이건 전형적인 내용이었죠. 1번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익이 나면 이익을 분배할 걸 약정해야 되지 이익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그거는 익명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21번에서 주중에 특별기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영업양도예요. 우리 앞에 영업양도 문제가 나왔는데 또 영업양도 문제가 나왔어요. 374조의 영업양도인데 이 경우도 제가 중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이 답을 찾은 데 있어서는 틀리지 않고 찾아낸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많을 거라고. 근데 답이 4번에 있다 보니까 난이도를 중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4번의 경우 뭐가 나와요? 회사가 존속 기초가 되는 영업자산을 처분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했다. 그럼 뭐가 돼요? 주중에 특별기일이 필요하네? 안 하지. 이건 뭐예요? 영업 양도가 아니다라는 거지. 특별기일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것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강조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영업을 폐지하고 나서 양도하는 것은 특별계획이 필요 없고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을 폐지할 정도에 이른다면 특별계획이 필요한다. 이 두 가지 판례는 확실하게 우리가 했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도 여러분들에게 난이도는 중이라고 표현했지만 역시 지문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배웠던 지문 그걸 빼고 나서 봤을 때 이건 당연히 틀렸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서 난이도를 하라고 평가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의 경우에서 우리가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명의계에서는 양도의 협력을 뺄 필요 없다라는 거고 2번의 경우에 있어서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 주식 양수인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설을 거쳐야 회사의 주주가 된다. 이건 틀렸죠. 명의개설한 건 뭐라고 했죠? 주주권 행사를 위한 요건이라고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주가 되는 건 뭐예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 이제 후속적으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한 대항력이는 것이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3번 지문도 많이 봤던 거죠. 형식적 준사 의무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4번의 경우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계약 해지가 되면 당연히 양도인에게 주식이 귀속되어진다, 복귀된다. 그래서 뭐 아마 난이도를 하나고 평가한 친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어렵다 하면서 이거 틀리고 왔으면 정말 제가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명 합자에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지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뭐예요? 사원이 1인이면 되죠. 1인이면. 그래서 3번 지문에 보면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사원이 정근에서 특정된다.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합적 실질을 가지는 인적회사다. 이것도 우리가 287조의 18회 규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어요. 근데 뭐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이건 당연히 틀렸죠. 우리가 뭐예요? 사원은 1인 이상이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답을 쉽게 찾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건 난이도 하가 맞다라고 보여드립니다. 24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제가 최상으로 아마 느껴지지 않았을까. 제일 어렵게 보인 거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전형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내용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 감시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를 주의를 게을리했다 또는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더 방치를 하게 된다. 이러면 그건 감시 의무 위반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 의무와 관련되는 1번 지문의 경우에 있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감시 의무 구체적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 하냐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감시 의무를 면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골파도 이사라는 건 이사의 구성으로서 당연히 감시 의무를 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불가피할지라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감시 의무 위반했다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2번의 경우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해서도 이걸 위반하는 일이 발견됐다면 지치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감시 의무를 다한다는 얘기고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 지문은 좀 어렵게 봤을 수도 있겠다. 아마 저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서는 최상의 내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25개 중에 지금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틀릴 수 있다,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은 제가 제 판단을 기준할 때 2개 정도 보여줬고요. 나머지의 경우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의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상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만큼 좀 더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25번의 경우에서도 난이도를 제가 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법조문, 우리가 공부하는 법조문 이외의 것으로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난이를 상이라고 했고 아마 이것도 역시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한 내용인데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럼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감사는 둘 수가 없게 되고 당연히 감사위원회가 감사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감사권에 전속되어진다. 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되는 회사의 경우에서는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이사를 선임하고 그중에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또 선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위원 이사는 1인 이상은 별도로 선임해야 된다. 이게 542조의 1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위원회가 감사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는 감사의 경우 권한과 의무와 관련되는 거에서 412조에 나오는 업무감사, 회계감사권 또는 우리가 402조에 나오는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또는 391조에 의해 나오는 이사의
법령정원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의 의무가 있다는 걸 종합해서 지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3번의 경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에 위반 행위를 한 때 있다. 그 자체가 회사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399조 1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무슨 책임이라고 그랬죠? 채무불이행 책임이야. 채무불이행 책임.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다 그래서 상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399조 할 땐 수도 없이 했던 거예요. 399조는 이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야? 법령정관 위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정관 위반 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임무혜택. 그럼 이로 인해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지 불법행위가 아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죠. 회사에 대하여, 회사에 대해서. 이게 제3자에 대해서라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 불법행위 책무로 보는 견해도 있고 특수불법행위 책무로 보는 견해도 있고 우리 판례라 다수설은 법정 책임으로 보는 견해지만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하면 틀릴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책임이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예, 그걸 알고 있었다면 알고 이 지문을 풀었다면 난이도는 중으로 볼 수도 이하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아마 이 문제를 풀면서는 1번, 2번 지문에서 주눅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웠지 않았겠느냐. 해당함으로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이사의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이걸로 딱 끝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감사는 경영 판단 재량권을 들어 감시물을 면할 수 없다. 이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 행위를 법령정원에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감사는 당연히 이를 감독해야 될 감시 의무가 있는 거죠. 법령에 위반 행위니까 이건 재량에 의한 경영 판단에게 적용될 수 없다. 두 가지 면에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약에 답을 적는다면 하나는 법령에 위반되니까 뭐죠? 경영 판단이 적용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이걸로 보면 이 답을 아마 찍거나 또는 그렇게 판단해서 답을 적은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상당한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거기까지 이 지문을 가지고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난이도를 상이라고 한 겁니다. 4번 지문은 거의 잘 나오지 않는 우리가 상법 내용 안에서 그다지 많이 보지 않는 그런 내용의 판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난이도를 제가 상이라고 판단했다. 순순히 약간의 제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렵다 아니면 풀 수 있었겠다. 이건 정말 풀어야 된다.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난이도를 정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총설적으로 얘기하면 지문을 볼 때 상당히 낯설게 읽혀지는 지문들이 많았다. 이 점에서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높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적고 나왔을 때 정말 상법이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의외로 잘 나왔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는 상법만 가지고 합격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여러분이 과목들과 전체로 봤을 때 전년에 비해서 내가 잘 맞았냐 못 맞느냐를 한번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 합격 여부를 받을 때까지는 걱정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미 던져졌을 뿐이에요. 지금은 그동안에 공부한 것에 한 이 몸을 잘 추스르는 일을 다 하시고 정말 바라기는 저와 함께 고생했던 여러분들이 모두 합격하는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초해설은 설명을 마치고 다시 또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 만약에 혹시 이걸 들어와 본다고 한다면 26년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또는
뭐 볼 필요 없는 지문들, 예를 들면 한 번 나오고 뭐 20년 동안 안 나오는 이런 지문들에 해당하는 것도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여러분들을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